안녕하십니까. 마취통증의학과 선생님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있게 파헤쳐볼 주제는 바로 주술기 급성 신손상, 즉 페리오퍼레이티브 어큐트 키드니 인주리, 줄여서 AKI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AKI는 환자의 예후에 정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오늘 최신 연구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임상에서 마주하는 여러 궁금증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볼까요? 먼저 AKI의 진단과 위험인자 같은 기본기부터 탄탄히 다지고 이어서 최신 관리 및 예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정말 핫한 주제죠. ERAS 프로토콜이 AKI에 미치는 영향, 또 정밀의료와 새로운 바이오마커의 역할까지 알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미래 연구 방향을 조망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주제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정의에서부터 출발해야겠죠.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정확한 관리의 첫걸음이니까요. 주술기 AK를 어떻게 정의하고 진단하는지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AKI의 정의는 바로 이 KD-IGO 가이드라인에 기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축, 혈청 크레아티닌, 세rum 크레아티닌 수치와 소변량, 유린 아웃풋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베이스라인보다 1.5배 이상 오르거나 시간당 소변량이 0.5ml/kg 미만으로 6시간 이상 지속될 때 우리는 AKI 스테이지 1으로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중증도에 따라 스테이지 2, 3로 단계가 나뉘죠. 이 단계는 환자의 예후와 정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 중에 환자 소변량이 줄어드는 걸 볼 때 단순히 수액이 좀 부족한가? 에서 그칠 게 아니라 바로 이 기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혹시 AKI 스테이지 1에 들어서는 건 아닐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전문가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AKI는 무슨 폐렴이나 맹장염처럼 단 하나의 원인을 가진 질환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여러 가지 원인, 예를 들어 신장으로 가는 피가 부족한 허혈 상태, 신독성 약물, 온몸에 퍼진 염증 반응, 미세 혈전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나타나는 하나의 증후군, 신도롬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KI 환자를 볼 때 하나의 원인만 찾으려고 하면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각적인 시각으로 환자의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정말 정신이 번쩍 드실 겁니다. 수술 후에 발생한 AKI, 이게 그냥 며칠 앓고 지나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거든요. 차올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AKI가 발생하고 일주일이 지나도 회복이 안 되면 우리는 이걸 급성 신질환, 즉 AKD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AKD 상태가 90일, 즉 석 달 이상 지속되면 환자는 결국 평생 투석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만성 신질환, 즉 CKD로 진단받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이야기죠. 수술실에서 잠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AKI 한 번이 환자의 평생 건강을 좌우하는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환자들이 특히 더 위험할까요? 우리가 미리 알아채고 대비해야 할 위험 신호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위험인자들을 한번 체계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예방의 첫걸음은 위험인자를 정확히 아는 것이니까요. 2023년에 나온 이 표가 위험인자들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환자 자체의 요인, 약물 관련 요인, 그리고 수술 중 요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당뇨나 빈혈 같은 환자 요인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 마취과 의사들이 정말 눈에 불을 켜고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두 번째, 세 번째 칸입니다. 약물, 그리고 수술 중 요인들이죠. 수술 전에 환자 면담할 때 혹시 혈압약 뭐 드세요? 라고 물어보면서 ACE 억제제나 AIB를 드시는지 체크하는 게 그냥 루틴이 아니라 바로 이런 AKI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수술 중에 심폐계를 돌리거나 수혈을 많이 하거나 복강 내압이 올라가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전부 신장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건 정말 흥미로운 부분인데요. 우리가 매일 쓰는 마취제들이 사실은 신장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프로포폴, 세보플로란, 그리고 덱스메데토미딘 같은 약제들이 항염증이나 항산화 효과를 통해서 신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 약만 쓰면 무조건 신장이 좋아진다, 이런 단순한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맞춤 계획을 세울 때 환자의 신독성 위험 약물은 최대한 피하면서 이런 잠재적인 이점을 가진 약물들을 고려해보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AK의 병태생리에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주범이 있습니다. 바로 혈소판, 플레이틀렛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피 먹게 하는 역할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이 녀석이 염증 반응에 불씨를 지피고 신장의 미세혈관에 혈전을 만들어서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는 게 밝혀지고 있는 거죠. 이 인용문이 바로 그 점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 혈소판을 타겟으로 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입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위험인자들을 알았으니 이제 이걸 종합해서 환자의 AKI 발생 확률을 미리 점쳐볼 수는 없을까요? 네,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예측 모델입니다. 이 분야의 최신 지견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올해죠. 2024년 브리티시 저널 오브 애네스티지아에 정말 따끈따끈한 최신 연구가 하나 실렸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9개의 비심장 수술로 AKI 예측 모델들을 가져다가 완전히 다른 대규모 환자 그룹에 적용해서 얼마나 잘 맞는지 소위 말하는 외부 검증을 한 아주 중요한 연구입니다. 이 표에 보시면 캐터팔 모델부터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파크 모델까지 여러 모델들이 쭉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가 어땠을까요? 이 그래프가 핵심 결과를 보여주는데요. 놀랍게도 9개 모델 중에서 판별력을 나타내는 AOR식 값이 0.7을 넘어서 그럭저럭 쓸만하다고 평가받은 모델은 단 3개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파크 2019 모델이 0.75로 가장 높았죠.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가장 좋은 모델조차도 성능이 fair, 우리말로 하면 보통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좋음이나 매우 좋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이 말인즉 이 모델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 병원 환자에게 적용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 모델들 다 쓸모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연구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재보정, 리캐리브레이션의 필요성입니다. 이건 마치 다른 사람에게 맞춰진 옷을 내 몸에 딱 맞게 수선하는 것과 같아요. 각 병원의 환자 데이터 특성에 맞게 모델을 미세 조정하는 이 재보정 과정을 거치면 예측의 정확도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냥 통계적인 작업이 아니라 우리 병원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임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론은 충분히 다뤘으니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직접 임상 현장에서 AKI를 막고 관리할 수 있는 최신 전략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논의해 보겠습니다. AKI 예방의 기본 중의 기본은 바로 이 KDIGO 관리본들을 철저히 지키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비행기 조종사가 이륙 전에 체크리스트를 확인하는 것과 같아요. 고위험군 환자를 마취할 때 우리 머릿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죠. 첫째, 혈압과 관료를 최적화하고, 둘째, 신독성 약물은 무조건 피하고, 셋째, 필요하면 기능적 혈액학 모니터링을 하고, 넷째, 혈당이 너무 오르지 않게 관리하고, 마지막으로 조영제 사용은 정말 신중하게. 이 5가지 원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관리만으로 충분할까요?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AKI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당연히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새로운 약물학적 예방요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유망주들이 있을까요? 현재 여러 후보들이 거론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를 가진 챔피언은 단연 아미노산 용액입니다. 현재까지 심장수술 환자를 대상으로 한 고품질 무작위 대조시험, 즉 RCT에서 AKI 발생률을 의미 있게 감소시킨 유일한 약물요법이거든요. 신장 혈류를 늘려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임상시험이 진행 중인 테프라시란이나 일부 연구에서 가능성을 보인 흡입 산화질소, 그리고 혈액학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알부민 등이 미래의 예방 옵션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수액 관리는 저희 마취과 의사들에게 정말 뜨거운 감자 같은 주제죠. 과거에는 수액을 넉넉하게 주는 리버럴한 전략이 신장을 보호한다고 믿었지만 이게 오히려 폐부종이나 복부 구획 증후군 같은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수액을 아끼는 리스트릭티브 전략은 신장으로 가는 피를 말려서 허혈성 손상을 유발할 수 있죠. 그럼 정답은 뭘까요? 바로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듯 많이도 적게도 아닌 딱 적절한 상태, 즉 유볼레미아, 정상 혈량 상태를 유지하는 겁니다. 이건 환자 개개인의 상태에 맞춰서 목표 지향적으로 수액을 조절하는 정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AKI가 발생해서 신장 기능이 나빠졌을 때는 신대체 요법, 즉 CRT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어려운 질문에 부딪히죠. 과연 언제 시작해야 하는가? 좀 더 지켜보자와 빨리 시작하자 사이의 오랜 논쟁입니다. 아직 명확한 정답은 없지만 최근의 경향은 이렇습니다. 환자 몸이 산성으로 변하고 물이 차서 숨도 못 쉴 지경이 되기 전에, 즉 불이 다 번지기 전에 초기에 진압하는 것이 예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ERAS입니다. 요즘 수술 관련과에서는 ERAS 정말 많이들 얘기하는데요. 수술 후 빠른 회복을 돕는 이 프로토콜이 과연 우리가 다루고 있는 AKI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ERAS를 그냥 환자 빨리 퇴원시키는 프로그램 정도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그건 핵심이 아닙니다. ERAS의 진짜 철학은 이 제이마 서저리 리뷰에서 정의하듯이 수술이라는 거대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생리적 반응 자체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증거에 기반한 여러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말이죠. 그래서 회복의 속도뿐만 아니라 질을 높이는 게 ERAS의 진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ERAS가 얼마나 포괄적인 접근법인지 한눈에 아실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중, 후 모든 단계를 아우르죠. 특히 저희 마취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보이실 겁니다. 이 수술 중 관리 파트를 보세요. 목표 지향적 수액 치료, 마약성 진통제를 줄이는 다중 진통 조절, 이게 다 ERAS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는 마취 관리가 ERAS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ERAS를 적용하면 실제 결과가 얼마나 좋아지느냐?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하기를 수술 후에 발생하는 전체 합병증이 무려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줄어듭니다. 그리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즉 재원 기간 역시 마찬가지로 30에서 50%까지 단축되는 효과를 보입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죠. 결국 ERAS는 환자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전반적으로 잠재우는 거니까요. 그 결과로 혈액학적 안정성이 유지되고 염증 반응이 줄면서 AKI 같은 심각한 합병증의 발생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아주 논리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미래로 옮겨보겠습니다. 모든 환자에게 똑같은 치료를 하는 시대는 지나고 있죠. 환자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 치료를 제공하는 정밀 의료의 시대. AKI 분야에서는 특히 새로운 바이오마커가 그 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크레아티닌이나 소변량은 솔직히 말해서 좀 둔감한 지표입니다. 말하자면 집이 거의 다 타버린 다음에야 시끄럽게 울리는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였어요. 신장 손상이 이미 한참 진행된 후에야 수치가 오르기 시작하니까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연기가 살짝 피어오를 때 미리 알려주는 그런 똑똑한 조기 경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런 필요성 때문에 다양한 신규 바이오마커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에 여러 가지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바로 이 네프로체크, 즉 TIMP2와 IGFB7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이 녀석이 아주 똑똑한 게 뭐냐면 심장세포가 실제로 죽기 전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하고 잠시 세포 분열을 멈추는 그 순간에 포착해내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실제 손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에게 미리 경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임상적 가치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이 모든 새로운 바이오마커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됩니다. 가장 적절한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효과적인 중재를 전달하는 것.
모든 고위험군 환자에게 똑같은 예방책을 쓰는 게 아니라 바이오마커를 통해 진짜 위험한 환자를 콕 집어내서 그 환자에게 우리의 자원과 노력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AKI 분야에서 정밀의료가 가야 할 길입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파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이 분야의 미래 연구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치료법을 찾으려면 당연히 연구부터 제대로 해야겠죠. 최근 ADQI라는 세계적인 전문가 그룹이 모여서 앞으로 AKI 연구는 이렇게 합시다 하고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내용을 요약하자면 연구마다 제각각인 AKI 덩이를 통일하고 더 다양한 환자들을 연구에 포함시키고 단순히 크레아티닌 수치가 아니라 환자의 삶의 질 같은 장기적인 결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 똑똑하고 더 환자 중심적인 연구를 하자는 약속입니다. 오늘 강의 초반에 특정 마취제들이 신장을 보호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마취가 단순히 수술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을 넘어서 AKI를 예방하고 심지어 이미 손상된 신장을 치료하는 적극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마취과 우라의 역할이 수동적인 감시자에서 적극적인 장기 보호자로 확장되는 정말 가슴 뛰는 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취가 AK를 예방하는 새로운 치료법이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화두로 던지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이 분야의 연구가 더욱 발전해서 우리가 매일 시행하는 이 마취라는 행위를 통해 환자의 신장 건강과 장기적인 예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